잠시 후 2022 한국행정학회 학예공동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 세션이 열립니다. 제1주제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의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과 주민자치, 제2주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통리 주민자치회 확대 방안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한국주민자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워낙 커가지고 여기 찾는데 혼났습니다. 이름이 세 개로 막 불려가지고요. 오늘 이번 세션은 중계의 주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10분까지 되고 10분이 지났네요. 워낙 발표하신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시간이나 이런 걸 적당히 잘 조정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대구대의 전영평 교수님이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과 주민자치 기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다 소개. 그 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님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통리 주민자치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은 세종대 이동로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자치 경영 컨설팅의 윤진희 선생님이 바쁘셔서 우리 충남대 김찬동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웹 이코노미의 김영석 선생님이 토론 세 분이 해주실 겁니다. 우선 전영평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영평입니다. 되게 울리는데 잘 들리세요? 네. 발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을 텐데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분 할 테니까 한 18분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토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 정책을 수행한다고 여기 옆방에 지금 김병준 위원장 교수가 와서 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김병준 교수가 만들어낸 그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병준 교수하고 저는 세종시 문제라든가 이럴 때 노무현 정부 때도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저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원천이 주민자치, 풀뿌리 자치를 감안하지 않은 이런 지방 분권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항상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 자치하자는 것은 우리가 지방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저지르고 있는 우리 여러분이 보는 국회라든가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라든가 이 사법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만행에 가까운 이런 권력적인 이런 자기들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지배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처럼 이건 반드시 저항을 해서 극복을 시키는 민중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면 중앙에서 확 밀으면 지방에서 받아먹고 그걸 시행하는 이런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선거가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그냥 서로 그냥 감정 싸움에 무슨 사적인 거 이런 거 허니라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이 공약에는 이런 지방에 대한 특히 주민자치라 이런 데 대한 생각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질문을 4가지로 간략하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만들고 이럴 때 거기에 주민자치에 대한 공약이 있었느냐? 없어요. 없었다. 왜? 여러분들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국정목표 6개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 밑에 보면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정목표 6에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한 줄 딱 있고 그 세 가지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병준 위원장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정책실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세종시를 옮기면서 충청도표를 얻어서 지방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그 표로다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 분권 갖고 우려먹고 지방 이전 갖고 우려먹던 것은 노무현 시대로 거의 많이 그 정치적 이슈가 됐고 그 뒤에 정권에서는 그것이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거보다는 뭐 경제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정권적 권력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요번에도 지방에 대한 공약은 이제 실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해놓고서 하니까 이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위원장이 옆에 있으면 더 좋겠는데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해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맹탕이니까 그걸 통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을 쫙 순회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그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 그쪽에 있는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받아가지고 20개인가요? 20개가 돌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그 새 정부가 말한 지방 정책이 뭐냐 하면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예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주민자치는 없어요. 지방분권, 지방재정, 지방교육, 단체단체, 뭐 책임성, 뭐 농어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형 국책사업 쭉 있습니다. 6페이지까지.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논평을 하면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 여기 정순관 교수께서 그 균형발전위원장 하셨나요? 자치분권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실 거예요. 대동소이합니다. 뭐 그게 바뀐 게 있습니까? 그냥 네? 진정한이 붙은 게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실제로 보면 저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역개발, 지역원조, 지역수건과제 모아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 김병준 위원장이 말하는 건 이제는 지방이 기획해서 지방이 주도해서 균형발전 책임을 균형발전 하라 이거예요. 그거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방에다가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방으로 하여금 그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여태까지 그런 기획을 안 하고 수건 사업을 제기 안 했느냐? 안 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너무 기획해서 너무나 많이 균형발전 분권에도 요구해가지고 그거를 채 할 수도 없었는데 이 게을러 터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무슨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다가 주섬주섬 하다가 코로나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지방 이슈를 꺼내기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가 말했듯이 은병준 씨가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권력을 가지고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그 있잖아요 균형 발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거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주민자치 우리 여기 식구들이 많은데 이 주민자치 하는 식구들은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뭐가 참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건 관심 사항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서 그것을 하는 척해서 4월 27일 날 이걸 발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타이밍이고 정치적인 제스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그거예요. 그렇더라도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이게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요구 사항을 좀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9페이지 가면 김병준 위원장하고 우리 전상직 회장이 만나서 예고한 게 있어요. 우리 전상직 회장님 저기 계신데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구 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전 회장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그 네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13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자, 첫째, 중간 지원 조직 이름을 단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있다. 이걸 시정해달라. 1번 요구에. 2번 요구, 다양한 맞춤형 주민자치 모델을 좀 시행해달라. 이게 두 번째 요구예요. 세 번째 요구, 14페이지예요. 주민자치의 지배구조를 지금 개선해달라. 통일형으로 이렇게 해달라. 읍면동 그랬더니 그 이종구조를 설계 요청했더니 김병준 씨가 말하는 게 그게 되겠느냐? 그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지방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게 풀뿌리 자체에 대한 그런 것은 반드시 잘 돼야 되지만 그 허울뿐인 그런 주민자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허울뿐인 주민자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진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실현에 오늘 한국중앙에서 제안한 국정과제를 주민자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 관계자 새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린다는 게 김병준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발언이고 면피용 발언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이 현 정부가 물론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거기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탄탄한 초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가장 부족한 마을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주민의 힘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에 그 돈을 쏘아붓고 분권을 해주고 재정을 주고 여러 가지 의전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는 그거는 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핵심 요인들 간의 관계예요. 그거는 분권의 문제고 그런 문제고 그런데 거기서 주민이 빠져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말하고 현 정부에서 말한 지방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 주민자치를 통해서 기초체력을 쌓으면서 하는 그 지방정책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깊은 철학이나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한 작동이나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방정책을 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퍼붓기 내지는 지방에서 주도하면 해준다 하는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주민자치와 지방정책이 상승 효과라고 그러죠. 심바이오틱하게 서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이 정부는 굉장히 간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를 통한 우리가 아플 때 체력을 보강해야지 약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약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양제를 주겠다. 그러나 우리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런 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현 정부도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다는데 다음에 발표할 우리 조성호 박사님의 그 얘기에 보면 약간 나오는데 그런 걸 제가 그것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제정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좋은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법 제정은 제도적인 거거든요. 제도적인 거, 법적인 거. 근데 이거를 제도만 만든다고 되냐 이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것을 실질적으로 무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재고 리더십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민자치 기본법을 갖다 만들어 본들, 만들어 볼들 운전사가 없는데 자꾸 차를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페이지에 이제 쭉 썼습니다. 뭘 썼냐면 제가 제목이 좀 약간 도발적이죠.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치가 주민자치 기대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
현재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정부는 그냥 가고 김병준 위원장이야말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라고 지금 지방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방 정책에 대해서는 100%, 150% 김병준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그거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어깨가 무겁게 다니면서 그거를 갖다 실현하려고 교육특구 만들겠다, 경제특구 만들다가 하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가 같이 안 될 경우는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 정권을 갖다가 과거 정권에 있었던 병기고를 다시 수리해서 다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 나가는 게 과연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고 지방정부가 기획해오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나,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기획 안 한 걸 갖다 막 들이다 부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걸 정부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다 갖다 입에서 밥을 먹여줬는데 지금부터는 다를 것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저는. 저는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딸깍바리로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로서 틀린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누가 달라져야 되냐?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는 뭐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청와대를 옮기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제 살리기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고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화 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 정부가 계속돼 왔는데, 그때 우리는 기대하고 앉아서 언젠가 해주겠지 떡줄 날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 이런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운동을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초석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앞으로의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준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정말 방면으로 공학적으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공연불로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옹호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옹호 집단. 무슨 이슈든지 운은 아니 젖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주민자치에도 썼지만 이건 거예요. 주민자치에 사람들이 운동에 개입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주민자치 안 돼도 난 손해보는 게 없고, 주민자치 잘 돼도 내 이익 보는 게 많이 없다고 그렇게 느낄 때는 누가 행동하겠습니까? 주민자치는 그런 대중적인 상황이다. 선동을 하면 가는 거고, 선동을 안 하면 안 가요. 그러나 노동정책, 화물연대 이런 거는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하고 하나는 뭐예요? 노동자가 있거든요. 거기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합니다. 옹호 집단들이 반대 옹호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민운동에는, 주민자치에는 옹호 집단도 강력한 게 없고 반대 옹호 집단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냥 대중정치,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나쁘게 말 파퓰리즘이죠.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그런 노력을 해서 사람을 모으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옹호 집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고, 17페이지에 보면 집단화된 주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들을 이렇게 집단화할 필요가 있어. 그 집단에는 공통된 지침이 있고,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고, 그 옆에 집단화되지 못한 거는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단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소수자로서 눌릴 뿐이에요. 3분 정도는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거기 10가지를 적었습니다. 10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19페이지에 있는 5번째 상황인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만 결국 대중정치 상황에 있는 이 우리의 주민운동을 이익 집단 정치로까지 끌고 가서 이것에 대한 찬반이 막 되고 그것이 막 요구가 되고 그래, 정치인들이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주민운동이 성장하고 나중에 정책화되는 건데, 국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주민운동 정치 지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 주민자치 여러분들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신공공정,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 정당도 진정한 진보 정당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부 그냥 우파 정당인데 색깔만 조금 다른 척하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들의 정치적 렌트 시킹만 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민주당이니 뭐 국민의힘이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진정으로 진보적으로 뛰는 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주민자치당이라든가 주민자치 옹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정말 이제 많은 마지막으로 표현까지도 없어야 하는 열변을 답답함을 저도 기본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다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조성호 박사님 시간 좀 주십시오. 오늘 신정부의 주민자치 모델 설계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게 된 경기연구원의 조성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정부의 주민자치 모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고민해서 발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의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2011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주민자치의 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오늘날의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는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들어갔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중요시한다면은 주민자치를 지방자치법의 1번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단체자치하고, 그러니까 단체장과 자치단체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런 권한과 재정은 강화시켜주고 힘없는 주민자치는 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셉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공무원 평균 급여가 2년 전 기준으로 6,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인데 소외받고 배척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대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공약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통장과 이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장은 월 20만 원, 통장은 월 10만 원에 수당을 신설한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국정과제에서는 이제는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의 비전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 이제는 주민자치시대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는 지방시대라고 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국정과제가 지방 분권의 강화인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의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일단은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주민자치 공약을 국정과제를 보면은 간편화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인 순수 민간활동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준에서 풀뿌리 자치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주도적으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주민자치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국정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민자치 모델을 좀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20년 전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주민자치에 씨앗은 뿌렸다. 그 모델이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키우려고 노력했던 정부이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또 사무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주는 시군구에서 주는 사무를 할 수 있다는 위탁 사무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은 간편화된 시민단체에 의해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1,200개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민자치제도 운영 성과 평가를 지금까지의 주민자치회부터 작년까지 운영을 평가를 하면은 주민자치회 도입 모델이 처음에 잘못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협력형을 했습니다. 이 협력형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순수 주민자치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제, 기간 분리형을 시행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건 실현 불가능했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사무를 심의하고 견제한다는 건데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자치단체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제가 볼 때 잘못된 모델이었고, 그리고 도입 단위도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읍면동을 보면은 그 당시에 14,000명입니다. 읍면동 평균 인구가. 그리고 읍이 2만 1,000명, 그리고 면이 4,200명, 동이 약 2만 명. 이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애국의 기초정부 수준입니다.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정책 실패를 예약한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의 자기결정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지금 박원순의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중간 지원 조직을 대부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육이라든가
사업, 심지어 그 주민자치 설치 운영까지 권한을 맡기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자기결정성을 훼손했다. 주민자치의 가장 근본은 자기결정권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주체라든가 사무 대상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에 의하면은 주민이 지금 주체가 아닌 것처럼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주민자치 대상도 중요한데 대부분 위탁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의 자체 사업은 주로 행사사업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도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주민자치제도의 그 선진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에 유사한 조직을 보면은 영국의 페리시가 있고 일본의 자치회가 있고 미국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처럼 주민과 관련된 주민화합이라든가 주민민원 해결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자치단체의 이렇게 행정 관련된 사항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단위를 보면은 영국 페리시는 1000명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명 단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자치회 같은 경우는 50에서 200세대, 이것도 10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커뮤니티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33만 개가 있는데 이것도 200명 내외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모델은 잘못 설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를 할 수 없는 규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구성도 보면은 영국 같은 페리시 같은 경우 5명에서 6명의 위원을 둡니다. 의원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0명 내외. 그리고 미국 커뮤니티 협의회도 한 10명 내외. 근데 우리나라는 뭐 30명 두고 50명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직의 원리도 맞지 않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주민을 달래기 위한 당근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을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 7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도록 돼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회비를 내고 회비가 연간 한 10불, 한 12,000원 정도 그렇게 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기간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존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민자치회가 규모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델안을 제시를 하면은 앞으로 신정부에서 해야 될 게 저는 주민조직형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읍면동을 긁고 넘어지지 말고 읍면동 사무를 심의한다니 뭐 읍면동 공무원을 주민자치회 밑에 넣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순수 민간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입 단위는 통리 단위가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엔 통리 단위인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리 단위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3개 내지 4개의 리를 묶어서 그렇게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서너 개를 그렇게 묶어서 한 500명 내외. 대도시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대표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공동체 결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00명 내외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만약에 중소도시처럼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 데는 통 단위로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평균 인구를 말씀드리면은 업이 지금 리 인구가 한 135만 명, 면이 한 123만 명, 그리고 동이 67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주민자치의 수평적 수직적 연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한 중간 지원 조직은 폐지해야 된다. 시민단체가 주민자치를 지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정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평적으로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의 분과위원회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다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기 앞으로 저기 시군구 주민자치연합회 그리고 시도 주민자치연합회 이렇게 해서 협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파워를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이 분명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한 5명에서 7명 정도 저기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직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추천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첫째는 이 직선을 하면은 시군구나 읍면도 시군구하고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직선하고 관선 저기 임명직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는 직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무국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자 활동에서는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의 총회 설치 운영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회비는 제가 볼 때는 미국식으로 한 그 10불 12,000원 정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세는 당연히 주민자치회가 써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목적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했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영평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운동이 필요한데 저는 주민자치에서 3가지는 꼭 해서만 좋겠다는 게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은 무조건 직선을 해야 된다. 누가 추천해서 하고 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 대표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민자치위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왜 자기가 선거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에 관련된 주민의 일을 위임합니까? 위탁하고 그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직선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무국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위원회도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회비하고 주민세를 반드시 쟁취해서 사실상은 주민세 확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국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세를 반드시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운동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남은 시간 1분이 오버됐습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스위스의 브루노 프라이 교수는 그랬습니다. 2016년에 경제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존의 경제학은 이윤을 창출하고 비용 효과를 이렇게 분석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런 게 경제학이었는데 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가 앞으로 그 경제학의 혁명은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이윤을 좀 더 창출하고 비용을 좀 더 절감하고 거기에서 이게 효율성, 효과성이 오는 게 아니고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정치되느냐? 주민자치, 자기결정성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민자치회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국민 주권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주의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결정권의 확보, 주민 주권. 이제는 아까 전영평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관료들 사실상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정치학자들은 이리떼라고 그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이 결정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거를 위해서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행복,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결정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는 성장 산업입니다. 꼭 가야 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자치 모델이 오늘 제시한 게 채택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또 논쟁을 거쳐서 또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아까 전영평 교수님이 아까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정순관 교수님은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1기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일도 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방자치 쪽에 업적도 많이 이렇게 남기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운동은 저는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은 저는 시대는 주민자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아니면 후손들이라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민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디서 섭외를 하셨는 두 분이 아주 적절한 포인트를 가지고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를 위해서 행동할 때다라는 주장하고 주민자치의 조직화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의 핵심 포인트를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호 박사님 이 내용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라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일반법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고 국회에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꼭 일반법에 들어가서 주민자치가 실행이 되도록 울려서 그래요? 예, 하여튼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을 강조해 주시고 주민자치의 권한을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세를 일정 부분 내서 우리가 주장하자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두 분 발표 끝났고요. 세 분 지정 토론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쪽에부터 우리 충남대 김찬동 교수님부터 시간도 전략해 주시고 그래서 플로에 좀 논의도 하게 핵심만 부탁합니다. 네, 충남대학의 김찬동입니다. 오늘 윤준희 박사님이 아마 못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다음 세션에 발제가 있는데 토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전영평 교수님 요즘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시고 또 오늘 발제한 내용들 잘 읽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공약 속에 보면 주민자치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공약을 평가할 기회가 있어서 쭉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은 통반장에게 수당 20만 원, 10만 원 주겠다. 그것도 다른 조금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주는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방자치나 특히 이 주민자치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전영평 교수님께서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대할 거냐, 행동할 거냐에 있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들에 대하여서 여러 연구들도 있고 또 선진 사례들도 해가지고 지금 제시는 되어 있고 또 현재 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속에서도 이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답게 하기 위하여서 제도가 몇 가지가 진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세를 주민자치에 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게 해서 직접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를 아무튼 도입할 수 있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전혀 안 들어와 있었던 건데 학자나 연구자들이 계속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주민자치답게 해야 될 거냐, 선진 사례를 보니까 총회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총회 제도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이 서울형이라든지 좀 앞서가는 주민자치의 모델들에서 보면 이 총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또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을 두어서 행정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행정 사업의 의존이 되어져서 이게 또 자치이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에 있어서 이 그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지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물론 답은 이건 거지요. 시민사회가 시민성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시민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정부도 시민이 국가가 직접 계약을 통하여서 정부를 세울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시민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가주의, 국가주도의 이런 행정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을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답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거나 이거를 시민사회의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이 공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제도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관리라고 하는 입대위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주민자치 풀뿌리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더라도 시민들이 뭔가 이거를 촉발시켜 들어갈 수 있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이 국토부나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그러니까 이게 힘이 분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초점을 두고 그 제도와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행동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도시지역은 아파트 단지의 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단위가 현재 엄면 굉장히 크다. 이 정도 규모는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해외 사례들 페리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규모가 너무 커요. 여기에다가 주민자치를 한다는 이거는 규모 면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농촌 지역은
리 단위에 있어서의 리 정도의 규모의 단위에 이런 주민자치, 민주주의, 아까 페리시라든지 커뮤니티 보드라든지 해외 사례, 일본의 정례화라든지 이런 조직 구조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현재는 리장을 그냥 뽑고 임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정부의 모델이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동 교수가 말씀하신 시민사회는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록 교수님 늦게 오셨는데 네, 앞으로 얘기해주세요. 뒤에 계시나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해서 그 회의에 참여한 게 제 처음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우선 주민자치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원류를 뭐 그리스에서 찾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당시의 규모,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에 있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조 박사님의 그 규모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기원전 6세기이긴 해도 그 민회 20세 이상의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민회의 규모라는 게 한 6천 명 뭐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잘 모일 수가 없으니까 평의회를 뽑아서 그게 한 400~500명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있는 실체를 본다면 규모는 그 정도가 맞겠다.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통리의 규모로 가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본질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찬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뭐 아파트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도시라는 게 상당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이동성도 상당히 빈번하고. 근데 우리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은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20세 이상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으로 그 동네를 지키겠다는, 그 도시를 지키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민자치는 어떤 지향성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 좀 있고, 그다음 본질적으로 그런 끈끈한 동질성,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동질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도시와 농촌 또 뭐 도시 내에서의 계층 뭐 이런 걸 볼 때 어떤 정도 수준에서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약간 쟁점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본질적으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또 그게 꼭 실천돼야 된다 하는 것들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옆에 우리 정승관 교수님 계시지만 또 저희가 얘기한 주민자치와 또 우리 정승관 교수님이 뭐 상당하게 기여를 하신 지방자치와 분권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의 것들이 우리 가장 말단으로 왔을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죠. 일반론적인 말씀이 전영평 교수님 말씀하신 뭐 공약의 비교 뭐 하나도 뭐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도 뭐 제가 뭐 토를 달 만한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김찬동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운동의 7단계 중에서 3단계 저항이 어떤 모습인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 그 일반적인 그 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뭐 이런 그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공부를 잘 했고요. 저 역시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본다면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랑 같은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규모, 그 외견상 보여주는 규모라든가 형식은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소 일본류의 것이 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위명이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여기 또 우리 또 최 교수님도 계시고 뭐 여기 지방자치 하시는 여기 김찬동 교수님이 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거의 일본류의 학자들이 뭐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한 그 지방자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태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토양 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복지 유형 뭐 그런 것들을 그 자치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도 자치가 또 흡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모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논쟁거리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치령을 이제 전반적으로 제고시켜야 되는 건 이제 우리의 노력이죠.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그 앞에 계신 우리 원로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 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라서 이 자치령을 계속해서 제고시켜야 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 또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자치역량 그 지역 간의 불균형 그게 그 기초자치 수준이 됐던 광역이 됐던 아니면 뭐 주민자치 수준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반리의 수준이 됐던 간에 그런 자치 역량이 정말 균질화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가능하게 균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조금 부가적인 노력을 해야겠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하면서 아까 그 조 박사님 뭐 10년, 20년 그러다가 나중에는 후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후대 전에 우리 생애에 이 주민자치가 꼽힐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역량들을 다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주민자치는 자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석 웹코너 요새 이제 그 얘기하는 그 ESG를 말씀 많이 하셨죠. 그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행정이든 정치든 이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이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이제 그다음 자기 결정성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정치학에서 좀 배웠던 그런 개념하고 좀 많이 이제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ESG 가치를 평가를 사실 많이 떴다가 그거를 보다는 또 재무적 가치를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더 보수적인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정 교수님이 확실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뭐 5년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 계획표상으로 놓고 보면 대단히 주민자치의 의지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 그러면 어떤 그런 계적 속에서 뭔가의 변화를 일궈내야 할 텐데 결국 제가 조금 그 논의를 좀 좁히기 위해서 캠페인과 제도화 부분도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캠페인도 중요하고 제도화도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정 교수님한테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현재 주민자치 운동 7단계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그 주민자치 운동의 그 현주소는 어느 상태가 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 정 교수님이 주민자치당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주민자치 운동에 정파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다시 또 하나의 정파적인 자기 색채를 가진 건가 정파성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또 운동가의 출현이라는 것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이게 결코 기존의 기성 정치권하고 단절돼 가지고 독립적인 뭔가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의견을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결국 조 박사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좋으신 의견을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아파트 단지형의 그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을.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아주 지금 뭐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에서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좀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위임 사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조금 더 내려가서 하는 그 일 정도만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좀 더 발전된 행태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게 좀 더 나아가서 뭔가를 액티브하게,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단까지 꿈꾸는 정도 같으면 뭐를 할 것인가, 이게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쟁점들을 노출을 시키실 것 같아요. 행동해야 한다, 주민이 있어야 된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방금도 문제지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세 분이 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점을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토론자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 내지는 보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각각 2분 드리기 전에 생각하실 점 시간을 주시고, 혹시 프로에서 혹시 질문이나 요청사항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남 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신장호입니다. 오늘 그 주제하고는 잘 안 맞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요.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의 주민자치, 현재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시범 실시를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계속 시범 실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에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시 안에서, 시군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곳이 있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고, 또 시범 실시라고 하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별 권한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별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가닥을 좀 지어주는 것이 혼란을 방기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장 박상규라고 합니다. 매번 학술대회나 이렇게 토론회를 할 때 보면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벌써 우리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기보다는 많은 교수님들이 주민자치에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게재하고 이렇게 하셨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정말 정책에 좀 위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정말 고군분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부족일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또 정책적으로 위반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부음을 좀 조성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금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되어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제 그만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만 받아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이제 답변할 시간. 3시 13분에 시작했지만 간단하게 김영섭 대표 질문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운동 단계에서 어제는 18페이지에 지금 제가 7단계로 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우리나라 소수자운동 인권단체 소수자운동 단체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과 성장,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주민이 굉장히 집단화되지 않은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민들은 집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정체성 형성 단계입니다. 주민 정체성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조사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 결성 추구 중앙의 정도가 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주민운동이 형성되는 단계 정도 수준이다. 두 번에 주민운동 단체는 정파성을 가져서 안 되는데 왜 정당을 만드느냐? 정파성이라는 것은 특정 어떤 있잖아요. 어떤 정당의 편을 든다든가 뭐 이런 건데 저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진보적 자치를 하자는 거예요. 진보주의적 자치 운동을 하자는 마치 환경운동 단체가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 붙어가지고 한다든가 뭐 직문회의 이런 거 정파성이고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그죠?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저는 NGO 대표를 해봤는데 NGO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동로 교수님하고 김찬동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제 말씀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민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강력하게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주민운동하는 사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NGO들 저는 정치 실패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실패가 크고 시장 실패가 크지만 주민 실패도 일어나고 있고 주민운동 단체 반드시 NGO 돈도 안 받고 책임도 안 지는 이런 단체들을 그런 단체들도 비평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판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운동을 하자는 거지. 제 말씀을 무조건 주민운동은 절대적인 선이고 그것은 절대로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 윤리라든가 이런 우리의 어떤 책임을 갖다 통제할 수 없으면 주민운동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기 제가 제도적인 거 비제도적인 거 10가지를 썼는데 그 다 말씀드리면은 기니까 그걸 읽는 거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호 박사. 아까 주민자치의 위원님 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계획은 아마 하반기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분권 뭐 종합계획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뭐 안 하거나 그건 아니고 5개년 계획 정도 나오면은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모델 개발하고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시행하면서 새로운 모델 개발해서 한 2년 정도 또 시범 사업에서 법제화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무 권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또 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주민자치회로 할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것이냐가 플로에서 질문하신 분은 결국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라서 조금 미안한데, 기존의 정당별로 집권자들이 하려고 그러면 야당에서 반대하고, 어느 거 집권하려면 그 선거 하부 조직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걸 제도하는데 방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가면 지방 정치인들이 우리가 대신하면 되지 왜 주민자치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냐, 또 자기의 정치적 경쟁 상대의 양성 장소로 보는 시각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다는, 크게 이 주민자치의 제도가 실질적인 제도화가 되는데 두 가지 방해물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정말 주민자치가 되면 좋다라는 걸 설득하고 운동하고 주장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 이 공적인 시각에서 주민자치보다는 또 주민 그 지역에 가면 지역을 주도하는 그 집요한 저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 주민자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일정한 권한에 주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의 표준 조례안이요, 처음에 표준 자료안이 있었을 때는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그 권한과 기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미국을 갔다 오니까 이게 조례안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권한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권한을 다 통째로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능만 놔뒀어요. 이건 굉장히 주민자치를 보는 시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고, 주민자치의 의사결정 권한 일정은 반드시 있어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주목해서 좀 주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세션 훌륭한 발표와 격이 없는 토론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